오늘은 프리쇼가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윈도우를 새로 깔았는데요. 이게 재밌어지나요? 트위터에 올렸던 것 같은데, 아니, 예, 예. 윈도우를 깔고 있는데, 예, 예. 계속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뭐, 로컬 계정으로 만드는 게 안 된다. 그쵸, 그쵸, 예. 네, 이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구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MS365를 구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로그인을 했어요. 네. 윈도우를 다시 깐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뒤로 가서. 네, 뒤로 가서. 왜 나는 윈도우를 다시 깔게 되었나. 이제, 그것도 로컬 계정 때문이에요. 일단은 로컬 계정으로 제가 원래 쓰다가, 이제 MS 오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MS 로그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요즘은 원드라이브가 자동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원드라이브 연동까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MS365를 구독을 하고 있으면, 이제 원드라이브가 자동으로 계정에 묶이고, 그리고 로컬 계정이 미묘하게 마이그레이션이 돼버려요. 온라인 계정으로. 그러면서 얘가 꼬여버려요. 사용자 계정이. 그래가지고 다운로드 폴더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별로 다운로드 폴더, 내 문서 폴더, 이게 사진 폴더가 있는데 네. 이게 중복으로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폴더를 MS 계정으로 받고 어떤 거는 로컬 계정으로 받고 지들끼리 꼬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로컬을 포기하고 그냥 어차피 사용자 계정 나는 계속 써야 되니까 MS 계정으로 애초에 초기화를 해가지고 폴더를 하나로 쓰자. 그러고 이제 포맷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단은 로그인을 했더니 이제 또 그런 거 해요. 추적해가지고 개인화된 광고를 보시겠습니까? 막 이런 것들 싫어 이러면 이제 막 거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구독하세요. 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애플처럼 설치 과정에서 파란 화면에 로그인 창 뜨고 막 그러잖아요. 설정하는 거에. 거기에 게임 패스 화면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진짜 애플보다 심하지. 애플은 최소한 셋업 과정에서 그런 걸 권유하진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정말 오랜만에 윈도우를 깔았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돈에 미쳐 있는지는 몰랐네. 말해서.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과 다르게 서비스 매출에 정줄 놓고 그럴 곳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애저로 돈 다 벌어먹는데 굳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버튼도 예, 아니오가 돼야 되잖아요. 9,500원으로 구독과 구독 안 하기가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독 안 하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저는 이미 MS365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보여주는 게 MS365 구독을 띄워주는 거예요. 로그인 하면은 자동으로 그런 건 감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거절하고 이제 로그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이제 계정은 하나로 통합이 됐고 생겼는데 이제는 또 윈도우즈 RDP 있잖아요. 리모트 데스크톱. 네, 리모트 데스크톱. 이제 아이패드에서 접속 설정 어차피 바뀐 게 없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IP가 바뀐 것도 아니니까 그냥 주소 그대로 써서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정이 틀렸다. 네 비밀번호가 틀렸다 그러는데 아니 비밀번호를 바꾸지도 않았고 계정을 바꾸지도 않았어.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로컬 계정을 한번 생성을 해야 된대요. What?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떨어가면서 내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 광고를 봐가면서까지 지금 새로 깔았는데 로컬 계정을 새로 깔아야지 이게 제대로 로그인이 된대요. 아니 이게 장난한 건가? 한참 뒤에 찾아보니까 방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복구 모드로 들어가서 계정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하면 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윈도우를 새로 깔고 어제 RDP 설정을 이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뭔가 여러모로 그러네요. 주기적으로 윈도우를 한번 다시 깔아봐야 될까봐요. 아니 너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러게요. 만약에 제가 그냥 그걸 다 포기하고 로컬 계정을 생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랜선 뽑고 뭐 하고 해가지고 돌려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생성한 다음에 요즘도 그게 돼요? 다 막고 있지 않아요? 하나씩? 다 막고 있다고 들긴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건 다 막고 있다고는 했는데 어떻게든 방법이 있기야 하겠죠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걸 돌려 해서 이제 계정을 생성했는데 9,500원 광고 딱 뜨면은
정도는 맥이 엄청 풀릴 것 같은. 예. 그쵸. 누군가는 방법을 찾겠죠. 네. 늘 그랬듯이. 예. 오랜만에 푸시쇼가 참 아스트랄했네요. 아니, 근데 이게, 하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윈도우를 설치할 일이 많이 없긴 하죠. 그쵸. 보통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차피 다들 그걸로 받으니, 저희 노트북으로 받아서 그래, 그러긴 하니까. 근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네, 그게. 근데 생각해보면, 앱박 게임 패스 광고하는 거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광고하는 거, 그런 거는 이니셜 셋업에 다 뜰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 그쵸. 달라지는 게 없잖아. 이제는 모두 다 뜨겠죠? 그래서, 예. 윈도우를 새로 사면 광고를 만날 수 있다. no. 그래서 처음에 보다가 너무 열이 받쳐서 트위터다가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윈도우를 샀는데 광고까지 봐야 되냐고 예. 막 적어놓긴 했는데 네. 쉽지 않네요. 자, 오늘 팔로업이 좀 많아요. 팔로업, 3개면 많지. 요즘 저희가 팔로업부터 한두 개 정도만 하는데 이번에 3개나 되네. 사실 이거 첫 번째는 저희 녹음하고 있을 때 막 나온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때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그 뒤로 상황 발전 이런 게 좀 된 게 있어갖고, 저희가 이걸 다시 하는 거긴 한데, 바로, 옛날에, 애플, 마시모라는, 그런 헬스 스타트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애플을 고소했어요. 왜냐면은 애플워치에 혈중 산소 측정하는 기능이 자기네, 특허침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들 직원을 빼가서 빼가서 이걸 개발을 한 거다. 어쩌고저쩌고. 결론적으로는 마시모가 일단 승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한 게 미국에서는 혈중 산소 측정을 꺼버렸습니다. 이게 하드웨어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언제였죠? 작년이었나? 벌써 그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어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23년이네요. 재작년이었구나. 재작년 말이었다. 네, 23년 12월. 예, 그때 막 연말일 때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로부터 사실상 1년 6개월, 1년 반 넘게 흐른 거죠. 1년 반이 넘게 흘러서 갑자기, 저희 지난 회차 녹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보도자료가 하나 뜹니다. 미국 애플워치 사용자들은, 오늘 소프트 업데이트 나오는데 이걸로, 다시 혈중산소 측정을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집니다. 라는 갑자기 게 나온 거예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가 다른 거지? 얘랑? 원래 했던 거랑 얘랑 뭐가 달라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는 혈중산소 측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워치 자체에서 합니다. 워치상에서 측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로세싱을 아이폰이 하고 결과도 아이폰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의 맹점이었던 부분이 워치 자체에서 프로세싱 하는 거에 대한 그게 문제였다고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회책으로 아이폰에서 측정을 할 수 있다. 하게 했다. 그리고 애플에 따르면은 ITC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그쪽에서도 이거를 승인을 했다. 그리고 세관에서 승인을 했다. 그래서 판매 금지 당하고 막 이럴 일은 없다. 그래서 승인도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황상 마시모한테 세관 쪽에서 얘기를 안 했든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시모가 뒤늦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만큼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걸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마시모가 기분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면서 세관을 고소한답니다. 아유. 개판입니다, 아주. 예, 그렇고요. 일단 이걸 보면은, 마시모 사실 마시모가 저희가 이걸 안 다루는 사이에 좀 상황이 좀 바뀐 게 있었는데, 바로 제 대표가 잘렸어요. 그 와중에, 제 생각엔, 이게 정확하게 그때 이유는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아마 그 이유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애플이랑 소송전 벌이면서 너무 법정 비용에 돈을 많이 쏟았다. 돈을 너무 쏟아부었다라는 게 제 생각의 이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싸움일까라는 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뭐 이사회 사이에서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이 문제가 되는 이제 마시모 특허가 2028년에 만료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뒤면은 이 모든 개판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시모 입장에서는 약간 모르겠어요. 어떤 플레이였을까? 정말로 이제 애플이 자기네들을 이제 우리 특허를 침해해서 정말 우린 정당하게 소송을 거는 건다였을까요? 아니면은 약간 우리도 뭔가 우리를 사주어. 뭐 사조도 있고 제 생각에는 사조도 있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지? 금융치료 그 자기네 이름 알리기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마시모한테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러나 저러나 애플이 진짜로 이게 이게 아마 지금 아직도 아마 항소를 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거 끝나기 전에 이제 특허 만료될 수도 있어요. 이대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애플은 입장에서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 중 하나인데, 이 세상에서 그 정도 못 버티겠어요? 3년? 옛날에 옛날에 왜 애플이랑 삼성이랑 법정 싸움했을 때 그거 몇 년 걸렸죠? 거의 한 7, 8년 걸렸나? 뭐 이랬을 건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애플은 장기전을 하려면 장기전 할 수 있는 제 생각 마시모는 그렇게 장기전 할 수 있는 사정은 못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나? 뭐 물론 자기네들 이름을 알린 거에 대해서는 뭐가 의미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됐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마시모가 우리나라에서는 애플한테 소송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됐네요. 자, 이게 첫 번째 팔로업이고 두 번째 팔로업은 이제 저희 지난 방송 때 일론 머스크가 애플을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그때는 반협박을 했는데 진짜로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니, 왜 이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머스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이제 챗GPT를 이제 넣는 과정에서 뭔가 챗GPT를 더 좋게 대해준다라는 일종의 그런 계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챗GPT의 이제 독재가 아니라 독점을 더 공고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설사 애플이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앱스토어 랭킹 자체는 애플이 그거는 굉장히 공평하게 이제 어떠한 편향 없이 하는 거다라고 밝혔기도 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앱스토어 에디토리얼 이런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거는 이제 에디토리얼이니까 큐레이션하는 사람이 큐레이션하는 거면은 아무리 그래도 편향성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편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큐레이션이라는 게 과연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게 꼭 그렇게 무조건 데이터에 기반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그리고 챗GPT만 띄워줬다 이러는데 그때도 그록이 심지어 지적을 했듯이 이제 딥시크랑 그다음에 누구 때 썼죠? 퍼플렉시티였나 아니면 어디였나? 퍼플렉시티도 한번 에디토리얼에 들어간 적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얘기했지만 그록은 지금 사실상 소프트 포르노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모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진짜로 고소를 했고요. 제 생각엔 테슬라로 번 돈 테슬라 요즘 보는 돈도 없는데 여기다가 다 꼬라박고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탓이. 그래서 한국 출시라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과연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좀 이제 이제 좀 기사를 좀 몇 개 좀 읽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TLD 한 줄 요약하면은 굉장히 낮다. 일단 두 가지가 이제 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애플과 이제 오픈 AI가 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돈이 오갔냐의 문제인데 일단 루머에 따르면은 돈이 오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챗GPT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넣는 과정에서 원래대로라면 아마 애플이 사용료를 지불하던가 이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오픈 AI 입장에서는 챗GPT를 이제 iOS에 탑재함으로써 자기네들도 데이터도 모으고
뭐 사용자도 얻고 뭐 이런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이제 챗GPT 그냥 오픈AI 입장에서는 그냥 사용료를 요구를 안 한 것 같고 애플도 이제 뭐 반대쪽으로 봐서 그렇게 비슷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서로 금전적인 뭐 돈이 오가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오갔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게 물적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돈이 안 오갔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할 방법이 쉽지 않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설사 이게 금전적인 뭐 돈이 오갔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 얘네들이 뭐 물론 이제 이 소송 과정에서 이제 그 계약서가 까지겠죠. 애플이랑 이제 오픈AI 사이에 했던 뭐 계약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결국은 공개가 되겠죠. 뭐 이게 머스크가 노리는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앱스토어에서 챗GPT를 뭐 에디토리얼이나 뭐 앱스토어 랭킹에서 띄워준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계약서를 까보면 알겠죠. 과연 그렇게 될지. 근데 일단은 뭐 이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돈이 오가질 않았으니 이거를 뭔가 이제 이 양쪽에서 이렇게 의도를 그거를 인정하기 힘들다?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머스크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애플이랑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함으로써 이제 오픈AI가 이제 AI 시장에서의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 공고히 하려고 한다라는 뭐 그게 이제 그 주장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과연 이 AI 시장이 과연 머스크가 주장하는 만큼 주장하는 만큼 이제 독점이라고 했을 독점하는 이제 그 기업 이제 서비스가 생겨났을 정도로 이제 성숙했는가의 문제가 있죠. 당연히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뭐 저는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실 각자 서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도 지금 몰라서 지금 아직도 이제 저 벤처 캐피탈 돈을 불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 네, 역시나 좀 뭔가 시장이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확실히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머스크가 증명하기 힘들 거고. 그래서 뭐 일단은 이 법적인 이런 법적인 선례나 근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이길 가능성은 낮다로 보는데 이제 머스크가 이 소송을 이제 제소한 데가 이제 저기 텍사스의 이제 북부지방법원에다 했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머스크한테 좀 우호적인 판결을 했던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최소한 뭐 재판 진행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 일단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아니 이거는 자료를 보고 싶다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자료가 나오긴 나올 거다라는 게 제 예측인 거고. 네. 아니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트위터를 지금 계속 뭔가 만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앱스토어도 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요즘 봤을 때 하는 짓이. 그러게다가 아니면은 트위터에다가 트위터, 지금 트위터도 지금 X죠. X에도 지금 뭐 채팅이 생기고 뭐 다이렉트 메시지랑 별개로 또 생기고 뭐가 많이 끼고 있더라고요. 그놈의 뭐 하나의 앱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위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식이죠. 슈퍼 앱이라고 부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슈퍼 앱이라고 부르죠. 뭐 카카오톡이요? 그쵸. 네, 이따가 얘기도 하긴 할 건데 그러네. 그 슈퍼 앱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자기네도 플랫폼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좀 자료를 빼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일단 뭐 그거와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성숙하진 않거든요. 아직 성숙하진 않았죠. 네. 네. 심지어 요즘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오픈AI에서 영국에다가, 영국 국민들 우리 챗GPT 무료 요금제 사용하는 사람 많더라. 정부 차원에서 구독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랬대요. 그러니까 개소리야, 그건 또. 영국 국민이면 모두가 챗GPT 플러스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왜 그걸 영국 정부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게 미국에다가는 그 공무원들 상대로 $1에 판매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몰랐네. 네네. 미국에서 미국의 공무원들은 $1로 챗GPT 플러스를 무료가 아니지. $1에 구독을 할 수 있게 그 미국 정부랑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기사 드릴게요. 어제 떴던 기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챗GPT에서 챗GPT 플러스를 영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금이 챗GPT 서버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국가 재정이죠. 국가 예산으로 오픈 AI를 전 국민 구독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딜을 치다가, 영국 정부에서는,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정신이면 거절을 해야지.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의 세금이 서버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사실상 자기네한테 투자해달라는 소리라. 이것도 이따가 할 얘기랑 비슷한데, 잠깐만. 그쵸. 오늘 뭔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no.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장에서 뭐든 지금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려고 하는 느낌이기는 해요. 왜냐면 얼마 전에 퍼플렉시티가 진짜로 크롬에다가 돈 제시를 했고, 이것도, 이 얘기도 해야 되긴 하는데, 얼마 전에 퍼플렉시티에서 만든 브라우저 보안이 뚫렸거든요.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하여튼. 반짝이고, 진짜 오늘. 영국에서는 지금 이런 딜을 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1달러에 구독시켜주겠다. 미국 공무원들 상대로 구독시켜주겠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오픈 AI는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뺏으려고 지금 구글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얘기할 픽셀도 그렇고, 지금 시리도 그렇고, 뭔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네들은 자기네 자리를 최대한 굳히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거래가 없이라도 얘네들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한테 이름 알리고, GPT 계속 발표하면서 AGI가 다가왔다, 나는 정말 공포감을 느낀다, 얼트머니 그러기도 하고, 계속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네들 AI 하면은 자기들이 생각나게 이미지를 박아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뭔가 딜을 하거나 밀어주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애플에서도 지금 당장 제미나이 넣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승소 가능성은 정말 낮다. 아니면은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에다가 우리도 그록도 하나 꽂아줘, 이런 느낌. 이제 근데 이걸 소송을 걸어버리면은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다음 팔로우업은 이제 고깃집 팔로우업인데, 저희 캐데헌 K-팝 데몬 헌터스가 싱어롱을 저희가 얘기를 했나요? 그때? 싱어롱 한다고 지난 같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했구나, 진짜. 네. 개봉을 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넷플릭스에게 박스오피스 1위를 안겨줬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근데 준비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공연도 하고,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2층 버스 꼭대기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행사도 하고,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도. 그리고 좀 이례적이기는 한데, 안에서 리액션을 하는 거를 생중계를 냅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캠버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안에 관객들이 리액션 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는데, 이거를 카피라이트로 테이크다운을 하질 않고 그냥 내비두더라고요. 그거 동보니까. 네, 오히려 바이럴로 냅둬가지고. 재밌는 방식이긴 하네요. 네, 오히려 그걸 보고 더 가고 싶어 하게 만드는? 좀 그런 식으로. 재밌는 전략이. 어차피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으면 이건 너희들이 볼 수 있으니까 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특이했다. 실시간으로 이게 계속 누군가가 극장 들어가서 반응을 촬영해서 트위터나 쇼츠 틱톡 같은 데 올리면은 그게 엄청 바이럴을 타고, 그거를 전혀 넷플릭스 측에서 제재를 하지 않고 볼 수 있게 열어두는 그 방식은 조금 특이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주말만 하고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더 세지 않았나? 한정 효과? 전략적이었겠죠? 그런 것도. 네. 오늘 아니면 극장에서 볼 수 없다.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듣기로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싱어롱 세션이 한번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게 싱어롱 이런 거 하면은 옛날에 메가박스 신촌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서. 물론 그거는
싱어롱보다 좀 몇 단계 많이 나아가긴 했는데 라이브 뷰잉이었죠. 예,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였냐면은 메가박스 신촌에서 갑자기 이제 한 관에서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물 전체가 둥둥둥둥 거리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뭐지 막 이런 지진인가 막 건물 무너지나 해서 다 대피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관에서 그 러브라이브 라이브 뷰잉을 하는데 이제 이러면 또 오타쿠들 또 이미지 나빠진다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뭐 팩트만 전해드린 겁니다. 몇몇 분들께서 거의 몇몇 분들도 아니겠지. 그 많은 분들 보시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춤을 추시고 떼창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그 발로 이제 동동동 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게 이제 뭐라 그래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쵸. 그래서 건물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박스 신촌점이 약간 좀 그런 성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니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메가박스 원래 옛날부터 좀 그런 거에 좀 많이 친화적이었으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 때. 네. 그렇긴 한데 메가박스 신촌 자체가 네. 그 상가가 미분양이 난 지 너무 오래돼갖고 거기 메가박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유령 상가 중 하나죠. 예. 유령 상가여서 아마도 이제 그쪽으로 그런 행사를 좀 많이 모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촌이랑 홍대 쪽에는 좀 그런 걸로 많이 그쵸.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아까 홍대가 또 요즘 그런 약간 오타쿠 성지로 굉장히 좀 뜨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팩터가 겹쳤는데 아마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건물이 이제 꽤 많이 비어 있다는 것 자체도 그거에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진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으니까 더더욱 이제 그게 진동이 더 쉽게 퍼졌던 거. 만약에 사람이 많았으면은 애초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진동이 캔슬이 됐을 텐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더 퍼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생각나요. 옛날에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강변 테크노마트도 비슷했는데 그것도 에어로빅 때문에 그때 아마 거기 안에 에어로빅 팀 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랬다 하죠. 다음에 뭐 저것도 있었죠. 그 겨울왕국 싱얼롱 때 사람들이 분장 코스프레 하고 오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것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싱얼롱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보니까 무슨 스레드인가 어딘가에 그 얘기가 떠돌더라고요. 비칼 보다가 비칼 내내 우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나도 영화는 봐야 하지 않겠니? 좀 그러니까 대놓고 뭐 핸드폰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면 좀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문화가 다른 거에서 오는 건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은 진짜로 이게 오프닝 이제 개봉일에 가서 그런 영화를 보는 거, 어벤져스든 스타워즈든 이런 영화를 보는 거가 진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저한테 이제 누가 정말 기억에 남는 영화관 경험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제 단연 인피니티 워를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인피니티 워를 개봉일에 봤어요. 미국에서 개봉일 전야제에 봤는데 아시잖아요. 인피니티 워 끝에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충격에 빠져갖고 그때 물론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떻게든 데리고 오겠지. 다시 살리겠지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맨 처음 진짜 미국 동부에서 최초로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야제였어요. 개봉 전야에 미국 이제 전날 밤 한 7시부터 한 2회차 정도가 이제 전야제로 약간 개봉을 하거든요, 원래. 근데 그때 이제 관객들이 하나 둘씩 이제 사라지는 걸 보면서 헉 하는 있잖아요. 숨이 멎는 듯한 그 소리가 여기저기서 다 나는데 그건 진짜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엔드게임은 제가 좀 작은 데서 봐서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영화 봤을 땐 조용히 봤으면 좋겠고, 약간, 그리고 몇 개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 표현을 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낌, 그런 거를
자제하려고 그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뭐, 그래요. 뭐, 정말 내가 이게 정말 슬프고 이러면 울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사실 귀칼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 사실 원작은 다 봤거든요. 원작 옛날에 다 봤는데, 그렇게 꺼이꺼이 울만한 뭐가 있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네, 그러네요. 드디어 이걸 극장에서 보다니. 뭐, 작화는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작화는 진짜 갈아 넣은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영화를 3편씩이나 나눠서 낼 만한 그건가? 물론 이제 팬분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원작도 다 봤는데, 지금 원작도 다 봤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얘긴 그 얘기고요. 네. 저희 팔로우업은 여기까지고, 고깃집 소식이 하나 있죠? 예. 네, 요거는 뭐, 큰 거는 아니고, 이제, 디즈니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죠. 그러니까 미국의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미국으로 가서 차린 지사라고 해야죠? 지사라고 해야겠죠? 네. 웹툰 엔터테인먼트랑 계약을 맺어서 디즈니의 몇몇 IP들을 웹툰화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미 지금 마블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요게 좀 사연이 재밌어요. 시공사에서 마블 만화 정발했던 거 몇 권이랑 DC는 배트맨이랑 원더우먼, 슈퍼맨도 있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웹툰화해서 카카오 페이지랑 네이버, 그 다음에 리디 해가지고 3군데에서 이제 작품을 이제 플랫폼마다 다르게 해가지고 연재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토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네이버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은 아마 카카오 페이지 독점으로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깨어난 포스 나오기 전에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깨어난 포스 나오기 전에 스타워즈 만화 얘기하시는 거죠. 아예 내용 다르게. 내용 그대로 이제 만화 웹툰화 시킨 거. 그건 홍 작가였나? 그분한테 해가지고 국내에서 제작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몇 차례 시도는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어벤져스 웹툰 자체를 시도한 적도 있었고, 구미호 발톱 강화라고 해가지고 명대사를 남긴, 그런 게 있었고, 하여튼,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몇 개의 웹툰은 특히 마블에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랑 토르랑 뭐 요런 작품들은 자기네가 역으로 수입을 해갔어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제작한 웹툰을 자기네 그 구독 서비스인 마블 언리미티드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이거를 그냥 마음에 드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플랫폼 이름도 인피니티 코믹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인피니티 코믹스라는 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몇 번 시도한 형태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실패를 한 케이스고 옛날 웹코믹이라고 하죠. 웹코믹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웹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만화를 해가지고 한 번 넘길 때마다 장면이 조금씩 애니메이션처럼 바뀌는 그런 연출을 쓴 작품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의 2.0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웹툰을 인피니티 코믹스라고 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됐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런 거는 지금 공식 앱에 그냥 다 들어갔어요. 마블 언리미티드 안에. 그다음에 뭐 토르도 이제 영문판 그대로 써가지고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몇몇 작품들은 밑으로 쭉 내리면은 그 크레딧란에 이제 버티컬라이즈화 명단에 시공사가 있어요. 이제 그러고 그거는 그거대로 연재를 하면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연재되는 작품 몇 개는 그걸 또 자기네 미국 내에서 그 버티컬화하는 작업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도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연재되는 만화들을 버티컬라이징화하는 작업팀을 짜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이버 웹툰에다 역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그 마블 코믹스에서 연재됐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022부터 지금 연재되고 있는 이 분량은 시공사에서 작업하는 그 웹툰이고요. 네, 이게 재밌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고 이게 역수입이 된 다음에 이걸 다시 네이버 웹툰으로 보내는 형태가 되는 거고, 어벤져스 2012도 이것도 아마 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튼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타고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 그 스타워즈랑 에일리언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새로 그 팀이 작업한 그 만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2015라고 해가지고 그 마블이 스타워즈 판권 디즈니가 스타워즈 판권을 사오고 그 다음에 그 마블에서 스타워즈 만화를 연재를 했거든요. 국내도 정발이 됐었는데 그 만화를 이제 버티컬라이징화 해가지고 나가는 거고,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폭스를 먹고 난 다음에 마블에서 에일리언 만화를 연재를 했어요. 그 만화가 버티컬라이징화 돼서 나오고, 이제 디즈니 만화도 이제 하나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5작품 먼저 공개를 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마블이 이미 버티컬라이징화 한 것도 있고, 버티컬라이징화 한 만화만 연재를 따로 한 게 있어요. 특히 지금 마블 라이벌로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땅상어 제프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주인공으로 한 웹툰이 연재가 되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됐는데 그것도 아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많이 되면은 웹툰에서 마블 만화를 많이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D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 웨인 가족 어드벤처인가? 뭐 그것도 이미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하고 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웹툰 먼저 연재를 하고 그게 역으로 만화로 나오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마블이고 DC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여기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웹툰이 그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쵸. 미국도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하겠죠, 상황이?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만화가 지금 잠식을 한 지 상당히 많이 잠식을 해버려가지고, 네. 그것도 의외네. 그 크런치롤이랑 뭐 비즈미디어라고 해가지고 그 만화를 수입하는 일본 만화를 수입해가지고 일본에서 정발하는 업체들이 생겼어요. 출판사들이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게 엄청 꺾였거든요. 그 시장 자체가 일본 만화가 엄청 자리를 차지해버려서 지금 마블이 살짝 휘청하기는 할 거예요. 요즘 제가 판매 수치를 잘 보지는 않았는데 오랜만에 봐야 되겠다. 세일즈, 줄라이, 북스캔. 네, 1위가 주술회전이에요. 2위가 조조, 3위가 닌자 터틀. 걔네 입장에서도 미국 만화 쪽 입장에서도 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그런 게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자,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에 좀 이어서 이건 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용이 나온 건 아니어서.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 우리나라에 출시를 해요. 미국에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소송해야 돼서. 돈 벌어야 되나? 돈이 좀 필요해서 선임료가. 제 생각에도 악성재고를 여기다가 몰아주는 것 같고요. 딱 봐도 상황이. 타이밍이 참 그렇잖아요. 그래, 하여튼 지금 2019년에 막 공개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약 대금 받고 예약을 했었나 봐요. 10만 원 받고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님 이제 저희가 오늘 8월 26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8월 29일부터 너님들 먼저 이제 주문을 완료를 하면은 이제 우선 물량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굳이 나중에 하셔도 제 생각에는 물량 많아서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게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라고 하고요. 이제 9월 5일부터는 이제 일반 고객 대상으로 이제 주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다는데, 아직도 이제 정확하게 언제 출고가 될지는 아직 얘기가 없고요. 그냥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소식만 있었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는 아니고, 이제 사이버 트럭 예약했던 사람들 사이 이제 카톡이 날라오기 시작했나 봐요. 오늘부터.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얼만큼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질지는 불명이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19년에 가장 싼 사이버 트럭이 $40,00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40,000면 얼마입니까? 물론 그 뒤로 한유폭 많이 맞긴 했지만 그래도 6천만 원, 네. 5,5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두 가지 트림이 나옵니다. AWD, 그러니까 듀얼 모터가 들어간 AWD랑, 그 다음에 트라이 모터 3개짜리인, 사이버 비스트. 이렇게 두 트림으로 들어오는데, AWD가 싼 게, 1억 4,500만 원부터입니다.
예. 뭐 가격이 대충 해도 한 거의 3배 가까이 뻥튀기가 됐죠. 물론 이미 이게 예견이 됐다는 게 2023년에 미국에서 처음 인도했을 때도 그때도 이미 4만 달러는 개뿔이고 뭐 가장 싼 게 8만 달러였나 얼마부터 7만 원이었나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느낌이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1억 4,500만 원이면 아마 아닌가? 모델 X보다는 싼가? 모델 X보다 비싼가? 모델 X가 얼마냐? 야, 왜 미국이 나오는데? 그래. 자, 모델 X가 얼마부터냐? 주문을 해야 되니? 여기서 로딩이 안 되냐? 1억 3,500만 원이니까, 모델 X가 사이버 트럭이 모델 X보다도 비쌉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여기까지 안 가도요, 사실 BMW iX 걔가 이제 조금 더 싸요. 걔도 BMW 이제 전기차 중에서 비싼 축에 든 전기차인데도 걔가 더 쌉니다. 한 1,000, 2,000 정도 더 싸긴 한데 더 싸요. 그래서 굳이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네, 일단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게 크고요. 웬만한 주차 못할 가능성 크고요. 아마 이제 좀 왜 옛날에 좀 만들어진 데 있잖아요. 그런 종로나 이런 데 있는 주차장에는 못 들어갈 가능성 큽니다. 상당히 크고요. 옛날에 종로에 어디에 모 건물에 대다가 이제 세단인데 제 차가 저도 긁었거든요. 휠을 긁었었나? 하여튼 물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세단도 그런데 준중형 세단이에요, 심지어. 티점님 타보셨잖아요. 그렇게 제 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쵸. 작은 축에, 그 정도면 작은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데를 이제 사이버 트럭으로 가신다. 그러면 아마 근데 벽을 부수고 다니실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가. 이러면서 하여튼 그리고 골목길에 갇히면 그것도 참 재앙일 것 같고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우리나라 실정이 맞는 차인가라는 좀 고찰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모르겠고 악성 재고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팔아치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들여오고 본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도 사실 분들은 사시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살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가격이 너무 그 사이에 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카카오톡 관련 소식인데 이게 아까 했던 거랑 조금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셨죠? 예. 일단 지난주에 나온 소식인데 이게 8월 20일에 나왔네요. 8월 20일에 나온 소식인데 9월부터 카카오톡이 인스타그램처럼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처음 켜면은 친구 탭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목록이 쭉쭉쭉쭉 뜨는데 그 칸이 이제 인스타그램처럼 바뀐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 이미지가 나왔는데 타일형으로 아마도 프로필 사진이겠죠? 요즘 카카오톡 보면은 프로필 사진 누르면은 기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올렸던 프로필 사진을 게시글처럼 볼 수 있게 뜨는데, 그게 목록으로 뜬다. 그렇게 나왔고, 이제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올리는 게시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친구 탭이 바뀔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카카오톡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라고 밝혔는데, 사람을 찾느라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원래 보통 저희가 친구 목록 보면은 연락할 사람 찾아가지고 눌러가지고 메시지만 보내면 되는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뜨지 않고 그 사람이 올린 게시글 혹은 누군가는 도배를 할 수 있잖아요. 도배를 하면 그 도배를 한 게시물을 다 뚫고 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찾아서 눌러서 말을 걸어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스토리 아직도 있나요? 펑인가? 어디요? 펑이라고 카카오톡 기능 중에 인스타 스토리 비스무리한 기능이 있었잖아요. 누르면은 사진 오랫동안 떠 있고 그 사진에 아직 있어요. 나이펑을 만들어 보세요. 제 거 있어요. 있군요. 예. 그게 이제 테스트 용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처럼 카톡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단독 기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카카오톡을 실행하면은 광고가 뜰 예정이다. 일단 그거는 검토 중이다. 라고 했고 사람들이 너무 화를 낸 나머지 아직은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준비는 끝났다
라고 했고요. 카카오톡에서 있는 채팅 탭에 광고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채팅방 안에 나오는 건 아니고 채팅방 사이사이에 이제 그 광고가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대화하던 채팅방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광고가 끼어 있겠죠? 이제 그걸 실수해서 잘못 누르면은 바로 들어가게 되는 좀 이렇게 낚시 형태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 라이트 만들려고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아마 안 만들 것 같고요. 아직 그거 살아있나요? 카카오 스토리? 오랜만에 찾아봐야 되겠다. 카카오 스토리 있나요? 있네요. 앱이 아직 거의 그 계정 휴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이게 그들의 그 인스타그램을 꿈꾸던 그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마저 안 되니까 결국엔 카카오톡으로 들여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은 원래 메신저 아니었나요? 근데 왜? 그러니까 아까의 그 이제 슈퍼앱 얘기랑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좀 있긴 하죠. 그쵸. 예. 슈퍼앱이 되고 싶은 나머지 이제 뭐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카카오톡이 또 AI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MCP도 만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아직 그게 어디서 돌아가는 무슨 앱인지 무슨 AI인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냥 진짜 자기네 홈페이지에서만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일단 카카오톡이랑 연결은 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로도 트위터의 그 친구처럼 아마 AI가 여기도 하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있나? 없죠.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없다. 끝까지 넘겼더니 카카오 스토리가 나오네요. 슈퍼앱이 되고 싶은. 그게 늘 욕심인 것 같아요. 걔네들, 그거는. 사실 지금 카카오톡 저는 정말 켤 때가 별로 없는데 돈 주고 받을 때, 그때만 쓰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가끔 이제 전자인증할 때 가끔 카카오톡 쓰기는 하는데 메신저로는 정말 방 3개 말고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3명이랑 그다음에 여기 외주 그 회사 일 때문에 연락하시는 분들 그거 말고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 나머지는 다 광고네. 약간 옛날에 제가 다룰까 하다가 말았던 이제 왓츠앱도 광고 넣는다. 약간 그 얘기가 그쵸. 있었거든요. 약간 그거랑도 좀 겹치는 것 같고. 약간 옛날에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옛날에 카카오톡이 우리는 유료할 생각도 없고, 광고 넣을 생각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게 슈퍼앱에 대한 욕심이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신저 앱이 해봤자 얼마나 성장을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가 돈을 버는 방식이 사실은 그 카카오톡 그 자체보다는 이제 거기에 쳐놓은 이제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 대표적으로 선물하기. 그쵸.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이제 저도 선물하기 쓰지만, 당연히 메신저 자체만으로는 돈이 안 되죠. 물론 이모티콘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조금씩 벌 수 있겠죠. 대화 기록 백업해주고. 네, 그것도 쓰네요, 심지어. 그거 요금제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요? 3,900원인가? 이번에 바꿨어요. 톡서랍이 아예 톡클라우드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잠깐만, 그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런 얘기가 없냐? 왜냐면은 저희 990원으로 썼었잖아요.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된대요. 근데 만약에 해지를 그랜파더가 됐구나, 말 그대로.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요금이 바뀝니다. 30GB 2,100원, 50GB 3,100원. 저희 이 톡서랍이 100기가를 줬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제 200기가가 5,100원이고요. 2TB가 12,000원입니다. 근데 왜 300기가 아니야, 나? 톡서랍 플러스 100기가 구독 중이라는데 밑에는 300기가 있고 뭐지? 뭐지? 저도 봐야 되겠네요. 그거까지는 아마 확인 안 해봤는데 그냥 유지가 됩니다 정도만 봤었거든요. 데이터 이용 정보 왜 나는 300기가로 돼 있지? 저는 100기가인데요. 나 돈 더 내고 있나? 아닌데? 톡서랍 플러스 100기가인데 200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겨? 사실 저는 이게 이런 거 있는 게 조금 별개 얘기하지만 이런 거 있는 거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옛날에
저희 아내가 이제 몇 번 대화 기록을 실수로 삭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실수로 삭제였는지 아니면은 뭐 버그가 나서 뻑이 나서 삭제가 됐던지 뭐 그런데 그래서 복구를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장인어른과의 메시지 기록이 다 삭제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되게 그때 이제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냥 의식적으로 대화 기록을 지우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서 남겨놓는 편인데 그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업무적인 얘기를 뭐 이건 카카오톡은 아니긴 하지만 뭐 다른 데서라도 업무적인 얘기를 할 때 이제 과거 기록을 찾기가 좋거든요. 근데 사실 업무적인 이런 메신저에서 업무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만 뭐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저희 디리트도 라인을 쓰고 있어서 아니 상대방이 그걸 쓴다면 어쩔 수 뭐 없죠. 그렇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나야 내가 거기 나는 뭐 어디까지나 프리랜서 에디터인데 거기다가 대놓고 플래그로 바꾸시죠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뭐 근데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 뭐 그런 하여튼 뭐 그런 건 있는 건 좋은데 뭐 하여튼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슈퍼 앱이 되고 싶어하는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서비스 이제 진짜 이걸 이제 카카오의 사업 모델의 중심이 되는 건 카카오톡이고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그 서비스들이 이제 묶여 있는 건데 뭐 물론 저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애들은 조금 다른 애들이긴 하지만 카카오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이 서비스로 인도하게 하려면은 원래대로면 앱을 설치하라고 뭐 이렇게 할 텐데 하겠어요? 하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카카오톡에 어떻게든 갖다 붙여서 사람들이 카카오톡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도록 하자. 이게 이 꼬라지가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라는 진짜 메신저 기능만 있는 카카오톡 이거는 제 생각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니 뭐 그 카카오의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 모델을 지금 없애자고 하는 건데. 예. 뭐 그래서 계속해서 카카오톡은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오염이 돼가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렇다네요. 그러네요. 예. 메인 컨텐츠를 뭘로 가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봤을 때 이들이 바라는 거는 인스타그램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냥 따지고 봤을 때. 왜냐면 인스타그램도 게시글 공유 기능이 있고 메신저가 있는데 네. 예, 그 반대로 이제 자기네들은 메인이 메신저고 여기다가 이거를 컨텐츠를 넣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컨텐츠를 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컨텐츠를 넣게 만들고 아니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은 광고를 넣더라도 좀 바이럴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지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시도는 좋았으나 많은 사용자들이 이탈할 것 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게 제일 큰 건 카카오톡은 핸드폰 번호로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요. 인스타는 네. 그것도 또 참 사실 뭐 한 개 아니다. 한 개 정도 그것도 불편하긴 하구나. 아니면 멀티 프로필을 다 그것도 안 되겠다. 아이디 기반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멀티 프로필도 그쵸.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공개하는 거니까 또 전혀 다른 얘기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잘 되길. 네. 네. 하지만 저는 방이 3개밖에 없다. 예, 뭐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실 이거를 잠깐 다룰게요. 뭐 사실 옛날에 땅콩 호객님이 계셨으면 조금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카메라 소식이라서요. 짧게만 할게요. 이번에 요즘 되게 컴팩트 카메라가 굉장히 요즘 유행이잖아요. 뭐 또 후지가 X100 6로 아주 그냥 지금 공전에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소니가 이제 옛날에 정말 먼 옛날에 내놨던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RX1이라고 이제 그 풀프레임 센서를 저 똑딱이에다가 쑤셔놓은 정말 희대의 물건이 있었는데 저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R2를 갖고 이제 바로 전세대 R2를 갖고 있는데 이제 소니
소니가 이 제품을 무려 9년 만에 왜냐면 이제 제가 여기 10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살짝 올린 거예요. 왜냐면 9년 몇 개월 만에 공개했지? 11월이었나? 하여튼 9년 반은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10년으로 올려버렸는데 2015년 말에 공개됐던 게 이제 2025년 7월에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RX1R2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해가 새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라고 예상했던 거의 그대로거든요. 뭐 저 센서가 이제 최신으로 바뀌었고 이제 요즘 이 1R2 제 거 이제 1R2는 이제 4,200만 화소인데 이제 R3는 6,100만 화소로 센서가 바뀌었고 뭐 이제 안에 이제 프로세서도 바뀌어서 이제 AI 기반의 오토포커스도 되고요. 이것도 사실 요즘 소니 미러리스 다 되는 건데 이게 워낙 업데이트를 워낙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좀 뭔가 많이 바뀌었고 뭐 배터리도 더 큰 거 들어간다고 하고요. 왜냐면 지금 거는 배터리가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하루를 가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충전을 하든지 배터리 스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하루 이상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뭐 등등의 이제 업데이트가 있고 좀 이제 너프된 부분도 있고 그 이제 원래는 LCD가 틸트가 됐는데 이번 거는 틸트가 안 된다고 하고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이런저런 사양들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소니가 의도한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된다. 안 그래도 좀 배터리가 바뀌고 이러면서 좀 두꺼워지긴 했거든요. 두꺼워지긴 했는데 이 이제 표면적은 어떻게든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뭔가 그런 이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지 뭐 손떨림 방지 없고요. 뭐 옛날 것도 없었지만 뭐 손떨림 방지 없고 뭐 렌즈는 그대로라고 하고요. 뭐 여기 렌즈도 사실 되게 오래된 렌즈긴 한데 뭐 해상력은 꽤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 요즘은 또 사실 뭐 꼭 물론 이제 이따가 얘기할 가격 생각하면은 이제 렌즈를 바꿔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기는 한데 뭐 요즘 좀 트렌드가 좀 이상하거든요. 요즘 왜냐하면 이제 막 요즘 막 그런 소니나 니콘이나 캐논이나 다 이제 렌즈 내놓을 때 정말 극강의 이제 해상력 모든 이제 막 중앙부는 물론이고 극주변부까지 죄다 샤프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렌즈가 엄청 커요. 진짜 거의 렌즈 들고 다니다가 이제 어깨 빠지겠는데 뭐 하여튼 그런 시대인데 이제 좀 요즘 이제 트렌드가 조금 역행하거든요. 막 일부러 뭐 좀 옛날 렌즈 이제 그 이종 교배 해갖고 물려서 쓰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옛날에 그 빈티지한 감성 뭐 이런 거를 막 많이들 노리시는데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면에서도 이 렌즈를 이 렌즈가 이제 RX1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2012년인데 그 렌즈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3년째 이제 우려먹고 있는 렌즈인데 저는 이 렌즈가 뭐 그렇게 막 물론 13년 전 렌즈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극주변부 좀 이제 그 조리개 최대 개방하면은 뭐 주변부가 많이 이제 좀 뭐 비네팅도 좀 심해지고 뭐 화질도 좀 그렇게 좋진 않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렌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업데이트와 너프와 약간 좀 업그레이드인데 좀 완벽한 업그레이드다 보면 살짝 옆과 업 사이에 있는 약간 그런 이런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원래 이제 RX1R2가 이제 $3,300 이제 2015년에 나왔을 때 3,000 얼마였어요. $3,000 얼마였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X1R3는 이제 미국에서는 $5,100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니 코리아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 마진을 좀 포기를 해서 어쨌든 가격을 맞췄답니다. 650만 원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5,100를 환산을 그대로 하면은 이제 700만 원이 넘거든요. 요즘 환율이 그지 같으니까. 뭐 물론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이런 킹리적 가심도 있기는 합니다. 그 이제 미국 가격이 이제 그것 때문에 트럼프 관세 비용을 맞아서 왜냐면 캐나다 가격 생각하면은 캐나다에서 책정된 가격이라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가격이 좀 더 그거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관세 비용을 맞았다. 그리고 유럽은 훨씬 비싸다. 왠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근데 그런 거죠. 가격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가격이 쉽진 않은 가격이긴 한데, 사실 이런 거 원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대안이 얘 아니면은 비슷한 분야에 있는 애가 이제 그 라이카의 Q3나 제가 작년 말에 리뷰를 했었는데, 아니면은 이제 뭐 이번에 그 후지필름이 이제 이번에 그 중형 센서를 갖다 박은 이제 GFX 100 RF라는 애가 있어요. 걔도 있는데, 걔는 걔고. 걔도 원래는 이제
이제 미국에서 딱 나왔을 때 이제 걔가 4,400달러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는 소니가 이제 풀프레임인 놈이 이제 중형이 풀프레임보다 센서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풀프레임보다 중형이 더 중형이 풀프레임이 중형보다 비싸네 막 이러고 썼는데 그 사이에 이제 후지필름이 관세 때문에 가격 올립니다 하는 바람에 훨씬 비싸졌는데 뭐 하여튼 가격이 좀 그러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노력을 한 가격인데 소니 코리아 입장에서는 되게 노력을 한 가격인데 이 컨텍스트를 생각하면은 근데 650만 원이라는 가격이 쉽지는 않긴 하죠. 예, 근데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지금 오늘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리뷰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곧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어딜 갈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제가 지난주에 이걸 받아왔어요. 국가유산 방문 코스 방문자 여권이라는 걸 받아왔습니다. 네, 그거를 인천공항까지 가서 받아왔는데 이게 택배는 착불 2,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없을 때 착불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 물론 나중에 아내가 얘기하기를 아마 그거 나중에 문자로 이렇게 내라고 할 거다. 네. 인데 뭐 하여튼 예,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그런 거 그 당시엔 제가 그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받아왔는데 이거에 있는 코스 몇 개를 얘로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되게 많아요. 여기 콘텐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 중에서도요 저희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됩니다. 마라도가 있어요. 저 짜장면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을 가야 되거든요. 네, 짜장면 먹으러. 네, 그러네요. 뭐 하여튼 사실 이걸 언제 다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이걸 했는데 어떻게 됐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리뷰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거고 그 다음 카메라는 바로 이제 리코의 GR4 또 새로 나왔어요. 이거는 발표는 한 5월쯤에 이미 개발 중이다. 그럼 나중에 정보는 공개하겠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고요. 얘는 이제 생긴 거는 이제 GR3랑 이제 다른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사실 안에를 완전히 다 재설계했다고 리코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도 바뀌었고 센서가 원래 2,400만 화소짜리인데 2,600만 화소짜리로 올라갔고 듣자 하니 이것도 소니 센서인데 소니 미러리스 중에 이걸 쓰는 센서가 있어요. 알파 6700인가 하여튼 그 센서를 가져다 썼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렌즈도 완전히 똑같은 이제 똑같아 보이는 렌즈 사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안에는 완전히 재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렌즈를. 그리고 손떨림 방지도 원래 3축이었는데 5축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그 안에 이제 화상 처리 엔진도 바뀌었고 하여튼 얘도 개선점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얘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격이 공개가 안 됐고요. 아마 출시 즈음에서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원래 이제 GR3가 처음에 이제 출시됐을 때 얘는 또 2019년에 출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6년 만에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원래 GR3가 처음 공개됐을 때 899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인가에 몇 번 가격 인상이 계속 있다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에 1,049달러까지 올라갔어요. 899에서. 꽤 오르긴 했죠. 근데 지금 GR4는 1,499달러입니다. 여기도 물론 관세빔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관세빔을 카메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관세빔 때문에 휘청하고 있어요. 사실 넣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던 소식인데 이제 후지필름이랑 니콘이 사실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 둘 다 가격 인상을 조금씩 했거든요. 그 관세 때문에. 그런데 9월 다음 달에 가격 인상을 또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호 관세 10%만 했는데 이제 일본이랑 이제 미국이랑 통상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면서 그게 15%가 됐잖아요. 얘네들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5%가 더 올라는 바람에 그거를 또 가격 인상분을 또 반영을 해야 된대.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오른답니다. 가격이. 아이고. 개판이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안 오르는데. 하여튼 얘도 가격이 꽤 올랐어요. 그래서 한 40% 그러니까 이제 가격 인상 후에 그 가격이랑 비교를 해도 한 40% 정도 올랐고 그래서 참
요즘 진짜 카메라 업계가 진짜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다 비싸고 다 올라가고 뭐 난리도 아니니까 이게 뭔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요즘 이제 사진 관련 일을 이제 많이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좀 카메라에 더 예전보다 카메라 관심이 더 많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예, 뭐 올해는 되게 재밌는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 지금 제가 리뷰하고 지금 이제 리뷰 작성하고 있는 이제 후지필름 엑사프도 있고 그거는 사실 근데 뭐 리뷰 얘기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사지 마세요. 별로였어요. 뭐 이제 제 리뷰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 일단은 제 초안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말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 편집부에서 좀 적당히 써달라고는 하긴 했는데 이게 적당히 쓰기 힘드네요. 별로 별로 좀 저는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그래서 요즘 카메라 업계가 재밌긴 한데 이제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빔이 이게 모든 걸 더 재밌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상황이 더 이상하게 꼬이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거고. 자, 뭐 사진 얘기 계속하면은 코닥이 이제 좀 이번 주에 좀 지난주에 헤드라인이 좀 탔는데 지난주에 이제 무슨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코닥이 우리가 지금 파산 신청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하죠. 코닥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이거를 대처를 못했다라는 느낌도 강했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요즘, 필름이 다시 이제 컴백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뭐 요즘 필름 사진 찍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요즘 이제 복고 힙 모시기의 일환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옛날에 뭐 정말 디지털이 없던 시절만큼의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코닥이 요즘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대요. 회사 부채가. 근데 이 회사 부채를 제 시간 내에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좀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이제 얘기를 실적 발표 때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갑자기 코닥이 밝히기를 이 보도는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야, 니네 실적 발표에서 말이야. 뭔 소리야 이것도. 얘네들 하는 말이 우리 충분히 이제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부채 상환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채 상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연금 이제 뭐 퇴직 직원한테 이제 뭐 좀 장기 근속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퇴직연금 프로그램을 이제 없애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조금 슬프긴 한데 근데 좀 이게 좀 웃겨요. 타임라인 아니 그 보도가 과장됐다고 하기에는 야 니네 실적 발표에서 한 말이야. 뭐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8월 11일에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고 그걸로 이제 난리가 나니까 8월 14일에 이제 우리 괜찮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물론 이제 코닥이 이제는 진짜 필름을 이렇게 필름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대형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가 거의 이제 코닥 아니면은 이제 후지필름도 아직 필름 몇 개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몇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코닥은 또 영화 쪽 필름도 공급을 많이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뭐 요번에 보니까 쥐라기 월드 요번에 새로운 시작이었나요? 요번에 이름이 왜 그따위인지 모르겠는데 걔도 필름으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35mm 필름으로 찍었다고 하고 이제 그런 쪽에도 이제 얘네들이 공급을 하는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코닥이 좀 없어지면은 이제 필름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좀 아쉬워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당장 망하진 않을 거라니까 다행이긴 한데 뭐지?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발표였어요. 네. 이제 사진 얘기 끝났고요. 사진 얘기만 하니까 저만 얘기하네. 이게 아니 코닥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홍대 쪽에 가면 코닥 매장처럼 생긴 게 하나 생겼었어요. 간판이 코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고 갔더니 네컷 사진과 아니더라고요. 저는 옷가게 얘기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네. 옷가게는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옷가게는 예전 프리스비 자리에 코닥 옷가게가 생겼거든요. 그게 라이센스입니다. 당연히 코닥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들였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체 왜?
그 망한 항공사, 아니, 그러니까 일단 1번. 망한 지 몇십 년이 됐거든요? 그 판권을, 그 저작권을, 그 항표권을 대체 누가 갖고 있었고, 2번, 왜 이거를 우리나라, 이게 다 우리나라 업체인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 업체 네, 맞아요. 누군가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그렇고, 뭐, 또 어디 있었더라? 옛날에 뭐, CNN도 뭐 했었고, 뭐. 네, CNN도 있었죠. 하여튼, 그런데. UFC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팬엠도 좀 이상했는데, 뭐, 하여튼, 네, 코닥은 조금 이해가 돼요. 뭐, 그 좀 레트로 이런 거, 뭐, 아직도 코닥은 그래도 나름, 뭐, 아직은 그래도 돌아가는 회사니까, 팬엠은 대체 뭐냐고요? 죽은 레트로. 뭐 옛날에 물론 미드가 하나 있었긴 했습니다. 팬엠 뭐. 그쵸. 예, 뭐 근데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미드는 아니었거든. 저도 안 네. 봤어요. 참고로. 하여튼 계속해 주세요. 근데 이제 코닥이라고 간판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막 벽에다가 사진이 그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름 파는 데인가 이러고 구경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내 거 사진 거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라이센스겠죠? 예. 아마 라이센스일 것 같아요.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그 셀프 사진관에 만든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여튼 네, 뭐 코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필름 이제 안 하긴 하는데 이제 저 필름 카메라 있긴 있거든요. 저 니콘 게 있는데 네. 안 찍은 지 좀 됐어요. 왜냐하면 필름 값이 너무 비싸요. 진짜 해가 갈수록 저 인플레이션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옛날에는 그래도 뭐 코닥 골드 200이 이제 좀 약간 저가형 약간 이런 계열의 필름이거든요. 걔가 원래는 한 그래도 10,000원 후반대에 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요즘은 20,000원 거의 20,000원 중반대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게 한 진짜 4,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쳤죠. 예.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필름 못 찍습니다. 불행히도. 그 느낌은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느낌을 좋아하고, 그 수동, 이제, 이제 필름 카메라가 완전 수동이라서, 초점도 맞춰야 되고, 제가 노출도 다 잡아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 그런 집중해야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어디서 찍었고 언제 찍었고를 다 이제 기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필름 했을 당시에는 그걸 다 수동으로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카메라는 당연히 찍을 때 시간 다 그쵸. 데이터에 등록되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아이폰으로 찍으시면은 이제 위치 데이터까지 다. 위치까지. 예. 근데 이제 그 카메라 제가 이제 일반 뭐 디지털 카메라 제가 갖고 있는 뭐 미러리스나 아니면 뭐 저는 리코도 갖고 있는 뭐 GR3X나 이런 애들로 찍은 거는 제가 뭐 스마트폰에 이제 위치 로그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위치 로그를 데이터를 쉽게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다 가능한데 필름은 다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위치는 나중에 일단 시간을 죄다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필름 이제 현상을 해서 스캔을 하고 나면은 그걸 다 일일이 다 입력을 하고 왜냐면 그것도 그러면 이제 이걸 언제 찍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제가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저 단축어를 만들었거든요. 필름 카메라를 찍는 순간에 이 단축어를 누르면은 메모에 날짜가 자동으로 이제 기록되게끔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 식으로 해갖고 옛날 이제 그걸 했었는데 그것도 귀찮고 요즘은 근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것도 앱이 나왔대요. 이제 네. 많이들 쓰니까. 네, 뭐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많나 봐요. 그래서 앱이 나왔대요. 그거를 하는 앱이. 그래서 근데 그 뒤로 필름을 찍은 일이 없어서 뭐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뭐 하여튼 앱이 있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과정도 귀찮고 무엇보다 필름 값이 엄청 올랐고 이래서 안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어찌됐든 이제 코닥이 이제 그 필름 시대로서의 그걸 대표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얘기에서 나와서 이거는 약간 지난 방송 때 이제 그게 관련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네. 애플이 팀 쿡이 그거를 했고, 저 엔비디아는 매출 받친다 그러고, 그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이것도 갑자기 루머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그렇다고, 실제로 맞다고 했는 게, 이제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샀대요. 그것도 무려 지분 10%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게 웃기게도 미국 정부를 이제 인텔의 최대 주주로 만든답니다.
제일 많대요. 그래서 890억 달러 정도로 이제 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생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이제 바이든 정부 당시 때 이제 그 칩스 액트라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이제 생산 장려하려고 이제 보조금 되게 세게 주고 막 그랬던 데 있잖아요. 뭐 이제 삼성도 거기 들어가고 TSMC도 그래서 미국에 공장 만든다 그랬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미국에서 반도체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이때는 이제 당근이었던 단계고 지금은 이제 관세라는 채찍이는 단계인 거고 약간 당근과 채찍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인텔한테 투자하기로 했던 이제 인텔한테 이제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던 돈과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로 한 보조금 명목을 했던 거 이런 거 합쳐갖고 이제 그 돈을 갖고 이제 그 인텔의 지분을 산다라는 게 일단 그 좀 조금 뭐 하여튼 뭐 그 좀 되게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래요. 그렇다 치는데 참 뭐 이 소식 보고 든 생각에 참 인텔이 이상화까지 왔구나. 사실 누가 이제 어디서 스레드였는지 트위터였는지 어디서였는지 블루스카이였는지에서 봤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튀어오르고 인텔이 이렇게 날아갈 줄은 몰랐을 거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더라고요. 사실 근데 4, 5년 전에도 인텔이 그렇게 꼬라지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엔비디아랑 상황이 역전이 될 줄은 몰랐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아직 뭐 챗GPT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고 아직 그 당시엔 뭐 GPT-2였나요? 뭐 하여튼 그랬을 당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뭐 하여튼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텔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뭐랄까 좀 황당하다 그래야 되나? 미국 정부가 최대 그런 상황이 뭐 이따가씩 있기는 하겠죠. 근데 참 뭐랄까 네. 그러네요. 자, 그 다음 소식은 좀 AI 소식들이 좀 있는데, 그럼 전해주세요. 이걸 먼저 할까요? 이거를 먼저 할까요? 얘를 이렇게 먼저 할까요? 좀, 둘은 이제 좀 나름 묶여있으니까. 그쵸. 묶여있으니까. 걔 먼저 할까요? 요거는 어린이용 스마트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린이용 스마트폰인데, HMD라는 회사가 있대요. 휴먼 모바일 디바이스. 이게 노키아의 후손입니다. 노키아. 이게 되게 간단한 버전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윈도우 폰 만들려고 노키아를 샀잖아요. 네. 노키아에 이제 그때 노키아를 샀을 때 노키아의 이제 스마트폰 단말기 사업부만 샀나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신 인프라 쪽은 사업체는 아직도 따로 노키아라고 있는 것 같고 그랬다가 이제 윈도우 폰 대차게 말아먹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부분을 또 매각을 했는데 이제 뭐라 그래 잔여물이라고는 좀 그렇고 그 남은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파는 것이 이제 다른 업체가 다른 이제 뭐 누군가가 그거를 사들여서 이거를 리브랜딩해 산 게 이제 지금의 HMD입니다. 좀 되게 간단한 버전이긴 한데 하여튼 전 노키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여튼 계속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HMD에서 어린이용 핸드폰을 내놨는데 이게 AI 내장형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HMD 퓨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운영체제의 이제 핵심 기능이 되는 것이 한블록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세이프티 기업이랑 제휴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성적 콘텐츠 그러니까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음란물이라고 하죠. 음란물을 촬영하고 저장하고 통신하는 송수신하는 모든 기능을 차단하는 AI가 탑재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성적 콘텐츠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촬영 때문인데 핸드폰 단에서 이제 촬영하는 단계부터 요거를 막는다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저희 계속 얘기했던 윈도우즈 리콜이나 요런 것들처럼 핸드폰 스크린을 5초 단위로 캡처를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해서 메인 서버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요것이 AI가 판단을 해서 요게 이거 음란물이네 이러면 이제 이제 화상 통화도 아마 실시간으로 차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딜레이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들어도. 네, 근데 말로는 이게 온 디바이스로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서버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VPN이나 뭐 암호화 앱을 사용을 해도 이게 차단이 되고 5초마다 실시간으로 스냅샷을 분석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은 스냅샷을 분석할 이유가 없는데 서버를 보내지 않으면 이거를 왜 스냅샷으로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온디바이스로 한다고는 합니다. 서버로 보낸다고는 안 돼 있네요. 서버로 보내지는 않고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스크린 화면을 5초 단위로 스냅샷을 찍어서 요거를 온디바이스 AI가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차단을 한다. VPN도 통하지 않고 뭐 시그널 같은 암호화 앱도 통하지 않는다. 오해를 시도를 하면 차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장 초기화를 해도 AI 모드는 삭제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내가 뭐 결국 당연히 폰에 있으니까 뭐 시그널 이런 거 네. 해봤자 어차피 당연한 거 아닌가? 뭐 하여튼 그쵸. 하여튼 예. 일단 요런 모델이 도입이 된 이유는 이제 영국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그 음란물 공유 자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암암리에 강요하는 것처럼 공유하고 이러는 문화가 분위기라고 하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음란물에 노출이 된다. 이런 연구가 있어서 핸드폰 단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오면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이 일단 전화 기능만 열려있대요. 전화랑 메시지 기능만 열려있고 위치 추적도 열려있네요. 그렇게 해서 기능 3가지만 열려있대요. 그리고 필요하면 부모님이 이거를 오케이 해서 뭐 앱스토어 다운로드를 허락을 해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능이 하나씩 열린다라고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리를 하는 부모님 전용 앱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가 앱을 뭘까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그 위치 추적 기능에다가 그 얘가 가도되는 구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대요. 지도에다가 이 핸드폰이 어디를 벗어나면 이제 내 핸드폰으로 알림을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가격은 $800입니다. 그리고 전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디바이스로 처리를 한다고. 예. AI 구독료가 들어갑니다. 월 $2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버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건 서버로 보낸다는 얘기인데 자꾸 뭐 온디바이스로 처리를 한대. 사기야 사기 이건. 아마 사기 제 생각에는 온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온디바이스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사진이 어디 노출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덮어놓는 얘기인 것 같고 요 AI 서비스로는 계속 제 생각에는 전송이 될 거예요. 뭐 제 생각에는 온디바이스로 처리 안 될 것 같아요. 사기. 네 사기. 이 만약에 이제 서버로 하는 방식이다 하면 참 그거대로 참 네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데 네. 예, 쉽지 않은 거시기 저시기. 사생활 노출이 장난이 아닐 텐데 메시지 내역이 5초마다 찍혀가지고 서버로 보내진다는 얘기잖아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하루가 몇 초지? 일단 24시간에 3,600이니까 3,600이니까 86,400초입니다. 86,400초를 5로 나누면 17,280 하루에 17,280개의 이미지를 여기 한블록이라는 여기 AI 서버에다가 보내서 분석을 하고 음란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 프라이버시고 뭐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참 여러 생각이 드는 핸드폰이네요.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국내 어떤 기업에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도 키즈폰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라고 이제 한다면 특히나 핸드폰에다가 AI를 열심히 심겠다고 하는 모 기업이 이걸 보고 키즈폰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이 기능도 있네요. 애들이 연락할 사람도 부모가 제한을 할 수 있네요. 우와. 이 연락처 자체가 화이트리스트 기반이래요. 이야. 완전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기 되게 많겠는데 우리나라 출신. 그러니까요. 이거 뭐 고삼폰? 야. 고삼폰이라고 하는 타겟팅이 좀 하여튼. 그렇답시다. 일단은 청소년폰. 그러게요. 그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이거 그냥 한꺼번에 할까요? 아니다. 이거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일단,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서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애플 인텔리전스. 요것을 이제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시리가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올 예정인데, 요거는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아엎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요거에서는 이제 애플이 아직 자체 LLM을 만들지 아니면 이제 외부 LLM을 사용할지 결정을 못했다까지만 알려져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제미나이를 이 시리의 기반 모델로 작동하는데 고려하고 있다가 이제 요 기사 내용인데 원래는 그 클로드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애플이 일단은 지금 제일 먼저 파트너십 맺어놓은 거는 챗GPT기는 한데 요게 아니라 이제 클로드도 될 수 있고 제미나이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미나이를 일단 시리에 하는 쪽으로 더 얘기가 많이 오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뭐 갤럭시라는 그쵸, 예. 저기 픽셀이라는 이미 제미나이가 모바일 기기에서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아이폰에다가 넣을 거를 생각할 때 제미나이를 고려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 UI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제미나이 UI 자체가 너무 별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일단 제미나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번에 구글 네스트 라인도 싹 다 제미나이 기반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기기 뭐 통신 같은 것도 다 이제 제미나이 기반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맞춰서 아마 계속 스피커 기반으로도 바뀔 것 같아서 애플에서 제미나이를 써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미나이가 API 호출료가 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조금 더 쌌고 뭐 무제한으로 호출할 수 있고 뭐 요런 제약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였나부터 제한이 생겼거든요. 네, 이게 이 기사를 보고 제미나이가 갑자기 제한을 거니까 어디 많이 쓸 때가 생겼나? 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지금 시리에서는 챗GPT를 호출하는 식이잖아요. 원하는 모델을 연결하는 식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모델은 필요할 건데 그게 아마 제미나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지금 커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커서 오토로 해놓으면은 커서가 아무 모델이나 이제 자기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모델이 연결하거든요. 네, 적당한 걸로 불러주는데 그 적당한 거를 선택하는 모델이 제미나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픽셀 10이 나왔죠. 이번 주에 지난주였나? 지난주였구나.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 벌써 지난주구나. 네. 할 때마다 이제 안드로이드 조금 할 때마다 AI 해서 뭐 이번엔 또 어떤 AI 기능들이 또 일단 있나요? 네. AI 기능부터 보면은 일단은 그 어디 갔어? 띄워놨는데 잠시만요. 그냥 빨리 얘기를 드리면 일단 픽셀 10에 들어간 제미나이 기능 중에 하나가 디지털 줌. 저희 일단 그 디지털 줌은 광학 카메라로 확대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디지털로 확대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요거를 AI로 다듬을 수 있다. 그래서 1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그 기능을 먼저 발표를 했고요. 뭐 그게 뭐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온디바이스로 한다고는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이미 생성이 될 정도로 TPO가 강한 건지는 뭐 하여튼. 근데 뭐 그것도 이제 그 문제가 있죠. 이게 과연 사진인가? 그쵸. 이게 사진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요즘 좀 일부 영상들을 업스케일링 할 때 AI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 몇 명이 아니 이럴 거면 내가 AI로 보정해서 올렸지. 뭐 이대로 올리고 너희 보고 AI로 보정해달라 그랬는데 댓글에 달린 얘기가 이걸 그냥 AI라고 보지 않고 화질 보정 알고리즘으로 보면 어떻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이란 무엇인가처럼 보정이란 무엇인가. 그쵸. 어디까지가 보정이고 어디까지가 그쵸. 그 시기 그렇기는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확대 같은 것들 그 확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AI가 어떻게 사진 찍을지 알려주는 기능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조금 더 아래로 당기세요. 이거 근데 갤럭시에 비슷한 기능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AI 기반으로 바뀐 거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카메라 코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기능 자체를. 그래서 카메라 코치 기능이 생겼고 그다음에 AI 이미지
보정 기능도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러지? 이거는 말로 지시해서 사진을 보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업스케일링이랑은 좀 다르게 내 얼굴에 뭐 그림자가 너무 많이 졌어. 아니면 빛 반사가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 이러면 이제 좀 또렷하게 보이게 만들어줘. 이러면 이제 생성형 AI가 열심히 사진을 내 지시사항을 이해해서 열심히 이 사진을 보정해서 다시 보여준다. 그러고 이제 예고했던 이미 기존에 공개했던 제미나이 라이브가 좀 공개가 됐고요. 이건 픽셀에서 좀 본격적으로 해갖고 제미나이 라이브에서 뭐 구글 캘린더나 그 태스크 이런 걸로 이제 메모까지 저장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홈에서 좀 복잡한 지시를 제미나이가 이해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뭐 방에 불 좀 끄고 온도를 뭐 몇 도로 맞춰, 20도 이하로 맞춰,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두 가지 지시가 각자 다른 기기에 간다는 걸 알고 하나씩 지시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일 뭐라 그래야 되지? 자신 있게 발표했다고 해야 되나? 좀 강조해서 발표한 게 매직 큐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계속 그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기능이거든요. 뭐 메시지나 뭐 요런 내역을 보고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작업이 뭐다라고 정리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항공사 예매 뭐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맨날 저 AI 예시 보면 맨날 아니면은 뭐 식당 예약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누구랑 밥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뭐 내가 어디로 예약을 해놨는지 뭐 이런 것들 띄워주는 뭐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 받다 보면은 밑에 그 매직 큐 버튼이 있대요.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얘가 알아서 뭐 정리해가지고 보여준다. 그렇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비행기표 예매는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려는지. 그리고 하나가 그 실시간 음성 번역 기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 음성 통역이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저희 얘기를 하면은 이걸 듣고 통역이 돼서 나가는 건데 자꾸 동시 통역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일단은 이들의 주장으로는 10개 국어를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어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갤럭시에서 되는 기능인데, 전화가 왔을 때 요거를 그냥 인공지능 모델이 받아가지고 전사할 수 있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미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 하셨었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요. 네. 이게 단 것 같아요. 네. 네. 그 카메라 코치인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제는 사실 사진도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찍힌다라는 그런 뭐 어느 정도의 원칙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게 창작의 영역이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AI가 정해준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촉보를 위한 뭐 이런 거긴 하지만, 네. 그 기능 자체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지 고르라고 뭐 밑에 이렇게 3가지 종류 정도를 제안을 해주고, 뭐 사람을 강조할지 풍경을 강조할지 뭐 이렇게 고르라고 뜨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원하는 대로 가서 찍게 뭐 만드는 방식인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물론 그런 걸로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여자친구가 사진 찍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밖에 못 찍어, 제대로 찍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AI가 시켰어 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야 있겠지만, 네.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은 거의 창작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공모전에 나간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쪽으로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진 뭐 AI로 편집을 했다가 아니라 AI가 시킨 대로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예, 뭐 픽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AI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픽셀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픽셀에 정말 중요한 그 의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T2를 제대로 지원하는 두 번째 안드로이드 폰. 와. 첫 번째는 놀랍게도 아까 얘기했던 HMD의 스카이라인이라는 폰이 올해인가 작년에 나왔대요. 걔가 최초고요. 앞서사. 작년에 나왔나 보다. 그러더니 그런 걸 만들어? 예. 그랬는데, 두 번째로, 제대로 된 T2 지원을 하는 스마트폰이 되었다고. 왜냐면 이게, 갤럭시 같은 경우는 T2를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자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T2의 그거 중 하나가 이제 자석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자석이 없어서
자석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케이스를 사야 됩니다. 자석이 그러니까 약간 저 아이폰 16이, 뭐 아이폰 16이는 치투도 지원 안 하긴 하지만, 약간 자석처럼 붙으려면은 이제 그 뒤에 자석이 붙어 있는 케이스를 사야 되는, 그래서 걔네들은 치투 레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투를 지원하진 않지만 케이스만 붙여주면 이제 치투가 된다. 그러니까 치투가 준비는 됐는데 완전한 치투는 아니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치투 레디고 이제 픽셀은 이제 완전한 치투를 지원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도 약간 이제 애플 맥세이프처럼 지금 치투 이제 그런 자석 액세서리들을 공개를 했어요. 이제 얘네들은 이거를 픽셀 스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이랑 똑같이 생긴 이제 똑같이 생긴 그 충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스탠드도 있고, 스탠드인데 이제 충전기랑 같이 세트로 팔아서 이제 충전기 안에다 이렇게 꽂아주는 형태의 그 거치형 충전기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그립톡 있고요. 뭐 그리고 케이스들도 다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그 아이폰 맥세이프 지원하는 맥세이프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름이 픽셀 스냅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반 날라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의의가 크죠. 좀 이제 삼성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약간 폴드나 플립은 약간 그럴 수 있다라는 이해를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S펜 때문에 지원이 빠진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자석이 이제 그거랑 이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 디지타이저랑 이런 거랑 자석 간섭이 있을 수 있다. 뭐 이게 이유였는데, 뭐 그것도 이제 뭐 루머대로라면은 뭐 S펜이 울트라에서 좀 빠진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S펜이 없는 하위 모델들한테는 또 넣자니, 그러면 하위 모델에 있는 기능 울트라가 없다고라는 소리를 듣기가 딱 좋으니까 아마 그냥 에라이 다 없애자가 된 것 같고, 뭐 이제 폴더블은 뭐 자리가 부족해서라고는 뭐 변명이 있으려나 싶기는 한데, 이번에 이제 픽셀 폴드도 들어갔죠. 그 G2가. 그래서 뭐 얇게 만들려고 없앴다, 뭐 뺐다 이러면 뭐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중에서는 근데 요번에 이제 G2가 이제 새로운 규격이 또 나와요. 이 G2 25W라는 규격인데, 여기도 좀 약간 저 USB 걔네들 느낌이 조금 스멜이 좀 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이 표준하는 놈들은 마케팅을 못해. 뭐 하여튼 C2 25W라는 이제 규격이 나오니까 말 그대로 25W 충전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재밌게도 요번에 이제 아이폰 16이 맥세이프 25W짜리 맥세이프 충전을 하죠. 16 시리즈가. 그거에서 따온 겁니다. 뭐 그거에서 이제 그 규격을 표준화한 거라서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도 요번에 그럼 16E를 제외하고 16 시리즈도 요번에 그 iOS 26을 올리면은 C2 25W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그 말인즉슨 이제 굳이 애플의 이제 맥세이프 충전기 아니어도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이제 C2 25W를 지원하는 이제 그 충전기들을 뭐 충전 액세서리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픽셀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 10 프로 엑셀만 25W를 지원한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마 발열 문제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조금 아쉽긴 한데, 뭐 하여튼 그래도 C2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무되는 뭐 그 시기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길었어요. 오늘 좀 뻘소리를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만큼.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푸드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시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푸드콘.me/캐스트/235에 올려놓으니까 뭐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셔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오늘은 좀 길었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앞에 윈도우 얘기부터 길었던 것 같아요. 윈도우 얘기부터. 아니요. 오랜만에 네. 좀 뭐랄까. 길면은 뭔가 좀 그래도 좀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는 것 같고, 짧으면은 조금 좀 드라이하게 가는 것 같고, 약간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짧았잖아요. 네, 좀 짧게. 뭐 계속 이제 최종 길이가 1시간 한 10분 정도? 그 정도. 아마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지난번에 저희
뭐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죠? 그 60 minutes 그 편집 얘기할 때도 맞다. 그때 네, 얘기했지만 그쵸. 저희 둘이서 침묵인 부분만 빼도 한 20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번 거는 한 1시간 반, 40분? 그때 그 정도 길이가 나올 것 같네요. 뭐, 편집해봐야 알지만. 뭐 하여튼, 네, 오늘은 좀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어요, 조금. 네, 오늘은 좀 그렇게,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땀이 좀 많이 나서, 그래서 좀 되게 힘들긴 한데,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 좀 덜 했다고나 해야 되나? 좀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네, 좀, 진짜 드디어 끝나가나? 약간 그런 생각? 처서 매직. 네, 근데 옆에 지금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니래요. 고개 절레절레. 이게? 아내가 잠깐 들어왔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어요. 더운 거 끝났나요? 아니래.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예? 뭐죠? 스포티파이가 메신저 기능을 탑재한다니. 예? 잠깐만, 뭐 스포티파이 뭐 본 것 같은데? 잠깐만. What? 링크 드릴게요. 지금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이거 뭐야? Why도. 진짜 왜지? 왜? 친구를 찾아서 내가 듣고 있는 노래를 보낼 수가 있대요. 그러라고 트위터 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있고, 그러라고 스레드 있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공유 버튼의 목적이 그거 아니었나? 근데 공유 버튼에다가 메신저 기능을 박았다고? 이야, 씨. 왜? 약간 진짜 얘네도 왜지? 약간 인스타그램 DM 그 욕심이 있네. 확실히. 그러니까요. 여기도 슈퍼앱을 꿈꾸는가?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씨.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냥 인터넷 켰다가 이걸 보고 지금 그렇게 카카오를 뭐라 했는데. 아니, 근데 얘네들 그나마 메시징 기능만 들어간 거잖아요. 나머지 애들 카카오는 그쵸, 뭐야? 갈아엎진 않죠. 메인 UI를 갈아엎진 않았죠. 여기도 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쵸. 뭐 들어갔는데. 아니,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저거 고음질 티어나 빨리 내놓으라고 뭐 하는 거야? 그 하이파이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는 오그보비스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근데 걔네들은 진짜 사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뭔가 라이센싱 문제에서 지금 좀 고착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애플 뮤직이 이제 고음질 음원을 무료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라 하면 그냥 애플 뮤직 하나만 가입해도 그냥 일반 티어에서 그러니까 하나밖에 티어가 없으니까 그냥 가입만 해도 고음질까지 들을 수 있는데 원래 스포티파이가 이거를 돈을 이제 추가 금액 이거 더 비싼 요금제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뭐 하여튼 그거나 하고 있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라. 예, 그게 딱히 뭐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그 자체가 제가 쇼크밸류가 굉장히 크긴 하네요. 왜? 뭐 하는 거지? But why?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네요. 참, 네.